이탄희 의원이 실리보다는 명분을 지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대놓고 지는 길을 가겠다니 이탄희 이놈 수박 아니야? 이놈 똥팔이네. 이낙엽이가 추천했다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저는 이탄희에 대한 인신공격 이전에 그가 왜 신념주의적 선택을 강행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와 동갑인 78년생이며 적당히 민주화 투쟁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걸치고 있습니다. 반독재와 민주화라는 강렬한 명분이 젊은이들을 휘어잡고 있던 세대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물질적 패러다임으로 대세가 변화하던 과도기쯤에 20대를 보냈을 겁니다. 신념주의적 성향의 젊은이로서 변화하는 주변을 둘러보며 현실적인 선택이 옳은 것인가, 역사적인 명분이 옳은 것인가를 큰 틀에서 고민하며 한때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잠시나마 명분무용론에 빠졌다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돌풍과 함께 찾아온 촛불혁명을 겪으며 결국 역사적 소명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케이스이지 않나 추정해봅니다. 그런 단련의 과정을 겪었던 만큼 그의 확신은 더욱 철옹성처럼 견고해졌겠죠. 명분과 역사적 소명에 충실한 선택은 그 당시엔 불리해도 그것은 역사의 부메랑이 되어 큰 틀의 보상을 이룬다. 굳이 나의 세대에 빛을 보려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 당장 빛을 보지 않아도 되니 지금의 유리함에 쩔쩔매지 말라. 예, 그는 지금 스스로 노무현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득적 차원에서 불리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명분에 찬 선택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기에 언젠가는 국민들의 마음 깊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의 그런 생각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탄희 씨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노무현이 감동적인 바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위상에 한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 절대 당선될 일 없는 험지에 뻔히 떨어질 걸 알면서도 지역주의의 타파라는 대의를 불사르기 위해 도전해보던 노무현의 선택? 예, 바보 노무현의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바보 같은 선택으로 인해 감수하게 되는 피해의 범위가 자신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기도 합니다. 감수해야 할 피해의 범위가 자신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과연 노무현은 피해를 불사르겠다는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피해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료들의 동의되지 않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바보 노무현이라 해도 잠시 신념을 접고 실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과연 노무현의 신념이 시킨 일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을까? 예, 그 시점의 그 선택은 자신의 신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었다 보니 본인의 신념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신 것이겠죠. 결국 노무현이 감동적인 바보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 바보 같은 선택의 불이익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상황에서의 선택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여러 사람의 선택과 관점이 얽혀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만의 신념을 이유로 실리를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 틀을 유지하고 이탄희 씨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진영 유권자들과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탄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나라면 감수할 수 있다 라는 차원의 것일 뿐이지 내가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너도 감수해야 한다 라고 강요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탄이 본인이야 선거 패배를 감수하겠다는 게 진실하겠지만 남들은 선거 패배를 감수하겠다고 했던 바가 없거든요. 당의 패배는 그 패배의 결과가 본인에게만 덮치는 게 아닙니다. 설사 본인은 숭고한 뜻으로 패배를 감수할 수 있다 했을지라도 남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다시 말해 현실적인 승리를 염원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나 하나의 고고한 신념으로 함부로 뭉개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탄희 같은 신념주의자들이 정치판에 많아야 근본적으로 정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선진국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성정당의 꼼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뭐 정당 간의 경쟁이 우리보다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쪽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거긴 꼼수를 부리지 않느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 이전에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강한 신념. 그러한 신념이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기본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이탄희 의원과 같은 신념주의자들이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득만 주어진다면 허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더러운 꼼수를 부리려 하죠. 상대가 설마 그렇게까지 저질스러운 선택을 하겠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드는 나라인데 설마 위성정당이라는 저질 꼼수를 국힘당이 쓸 수나 있을까? 라는 선의를 가졌었는데 그 선의가 무색하게도 국힘당은 위성정당 꼼수를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의 자체를 깡그리 훼손시키고야 말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심히 고민이 됩니다. 염치 없는 상대방이 대놓고 뻔뻔한 자세로 배째라를 시전할 때 나라도 애초에 신념을 지켜나가는 선택이 옳겠는가, 아니면 일단은 상대당의 저열한 선택을 저지하기 위해 적당히나도 저열해질 수밖에 없겠는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게임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로버트 존 아우만 교수님의 공갈 협박범의 역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우만 교수님은 2004년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대학자이십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게임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10억 원의 돈을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1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 전에 얼마씩 분배해서 나누어 가질 것인지 협의해. 만약 1시간 뒤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니네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 하지만 협의에 이르기만 하면 비율이 어찌되었건 간에 니네는 공돈을 먹는 거야. 이러고서 나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합의에 이르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공평하게 반반 나눠 가짐으로써 별다른 갈등 없이 손쉽게 합의에 이르겠죠. 그런데 그것은 두 사람의 수준이 비슷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준이 매우 저열한 미친놈과 협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어떠할까? 그 미친놈의 주장이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내가 10억 중에서 9억을 챙길 테니까 너는 1억 원만 챙겨. 안 그러면 나는 합의를 안 해줄 거고 넌 한 푼도 못 챙기게 된다. 어쩔래? 1억이라도 받을래?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을래? 라고 나오는 상황. 이때 정상인은 당연히 응수하겠죠. 아니 반반 나누면 손쉽게 해결된 문제를 왜? 뭘 근거로 당신이 구를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뭐야? 내 말에 반말하겠다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어. 아까 그 제안 철회한다. 내가 9억 9천을 갖다. 너는 1,000만 원만 챙겨. 너 또 불반다고 입만 뻥긋해봐. 또 10분의 1로 네 몫을 줄여버리겠어. 너 1,000만 원이라도 챙기려면 나한테 9억 9천을 달라고. 와,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인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 설계자한테 신고할까요? 아니죠. 미친놈은 룰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에 이르면 된다고 했지 공평하게 5대5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룰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 1대9가 됐든 0.1대 99.9가 됐든 막판에 합의만 하면 되는 룰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사이코패스적인 주장을 미친놈이 하고 있지만 규칙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그의 무리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상인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느니 그냥 1,000만 원만 받고 끝내자. 그러면서 혼자서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나는 고고한 나의 신념을 지켰다. 길게 보면 내가 이긴 거다. 나의 이 정당한 방법론이 수년간 수백 수천 차례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나와 같은 신념주의자가 이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시전하면서 그나마 벌게 된 1,000만 원에 만족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길게 봤을 때 막연하게 역사의 심판을 맡기는 게 합당할까요? 로버트 아우만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식의 미친놈의 패턴이 장기화되고 매번 반복될 경우 무슨 역사적 자각이 일어나서 미친놈의 미친 짓이 제어되거나 뭔가 이런 미친 짓이 회의를 일으키는 식으로 시간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미친놈의 행동 패턴이 강화되는 형태로 시간이 누적되고 점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수순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 자, 미친놈의 득실 판단은 정상인의 자기 검증과 같지 않아요. 철저히 손익 계산의 득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놈의 인식 변화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위법적이었거나 정당치 못했다는 인지가 적어도 존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친놈의 행동은 애초에 위법적이었습니까? 룰을 깨기라도 했나요? 아니죠. 공평하지 않았을 뿐이지 룰을 깬 적은 없어요. 따라서 그는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인지투를 바꿀 만한 최소한의 빌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게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미친놈이 99.9를 삥 뜯어가는 게 늘상 주변에서 행해지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다 보면 역사가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당연한 표준으로 인정해져 버리는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만 교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친놈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실까요? 정답은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는 수밖에는 없다. 일단 미친놈의 발악에는 미친놈의 방법론으로 대응해줘야 행동의 반전 빌미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0억 중에 9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놈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 9억을 내놓으라고? 싫은데 나도 한 푼도 못 받아도 그만이야. 니만 배째? 나도 배째인다. 둘 중에 누가 아쉬운가 보자 미친놈아. 네가 1억만 가져가. 나는 9억 다 챙긴다. 아쉬운 놈이 꼬랑지 내리든지. 라고 강공으로 나와야 상대의 미친 짓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미친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실 미친놈도 돈이 아쉬워요. 그가 돈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째라 나오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9억까지 바라는 그 욕심쟁이가 협상이 파토나는 것을 허용할까요? 자, 명백히 해둡시다. 그가 과감하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와도 상대는 신사적으로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친놈은 내가 강짜를 부려도 상대는 체면을 지키느라 신사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무리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죠.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당한 것,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당한 것 모두 원리가 똑같아요. 원칙과 체면의 논리가 이득과 배신의 논리와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상인이 갑자기 자신과 같은 방법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순간 미친놈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짐을 인지하게 되죠. 어라? 상대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처럼 미친놈 전략을 들고 나왔네. 이거 상당히 골 때리는걸? 하면서 정신 차리고 적당한 선의 이권 대본을 스스로 제안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미친놈이 나를 대하는 행동 패턴이 바뀔 빌미가 생기게 되죠. 실제로 상황의 키를 내 쪽에서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로 협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갖고 미친놈은 점점 무리수를 줄이게 됩니다. 미친놈이 스스로 자기 제어의 빌미를 갖게 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예, 슬슬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슬슬 체면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적당한 이권 배분이 가능한 정상인의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미친놈의 언어가 소통의 대세일 때는 나 역시 잠시나마 미친놈의 언어를 씀으로써 그 흐름을 일단 끊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 손에 더러운 때를 묻히는 희생이 있고 난 뒤에야 상대가 더 이상 미친놈 전략의 실효성이 없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제어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신념주의자의 언어가, 이탄희의 언어가, 노무현의 언어가 점점 먹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탄희 의원님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체면을 구길 필요가 없다. 지금 나는 대의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명분이 심판할 것이다. 신념이 심판할 것이다. 모두 길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옳은 말이 통할 조건이 마련된 상황인가? 현 시점 그게 통할 상황인가? 이 부분도 같이 따져줘야죠. 일단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상대가 더 이상의 무리수를 소용없게 느낄 만큼의 그 적당한 시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노무현의 게임을 걸 수 있는 것이지. 조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노무현의 길을 간다. 역사의 선의의 현실을 모두 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탄희 의원님께서 꼭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탄희 의원님의 등장이 너무 반갑습니다. 당신의 행보는 신념주의자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가슴 떨렸던 이유는 그들이 일신의 이득 따위는 개나 줘버릴 수 있는 강력한 신념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저와 동갑인 누군가가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와 비슷한 시기에 졸업하여 내가 걷지 못했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신념에 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마치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노무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무한한 감정이입이 되어 한없이 응원하고 기쁘게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집니다. 오랜만에 맞이하게 된 소중하고 반가운 친구가 현실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어 버릴까봐 매우 두려운 심정입니다. 지금은 이탄이라는 신념주의자가 소중한 신념주의자가 순교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탄 같은 소중한 신념주의자가 소멸되어 버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하시오. 이상과 현실의 균형점에서 현명히 처신하시길 부탁드리며 한 번 더 유권자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께도 쓴소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탄이를 설득해야 하겠다면 그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앞으로 고집 꺾을래 아니면 정치 생명 한번 끊겨볼래 라면서 협박하는 식의 방법은 이탄이에게 씨알도 안 먹깁니다. 그에게 수박이니 똥파리니 하는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려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신념주의자입니다. 그런 비이성적인 공격에 대해서 신념주의자는 저항하죠. 진정 신념주의자를 설득해야겠다면 일단 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신념의 정당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너에게 반대하고 너의 결정을 철회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너의 숭고한 이상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에게 반대하더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설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노무현이나 유시민, 이탄이와 같은 신념주의자가 정치판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치판은 선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은 독일처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체면상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열한 꼼수인 위성정당이 판치는 뻔뻔한 작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탄이와 같은 신념주의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며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그런 존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탄이와 같은 신념주의자가 후진적인 정치 형국에 밀려서 과거 노무현과 같이 인큐베이터에 강제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줄을 끊어놓아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고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